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그리고 빠른 헌재 진행 관련해서인데 헌재 방문 전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보면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헌재가 왜 이렇게 재판을 빠르게 가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 채택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증인 신문이 내일 8차 기일로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8차 기일인데 그렇게 8차 기일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추가로 잡힐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나올 수 있는 증인은 다 나왔어요.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너무 이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전에 어떤 증인들 말이 검찰 때의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충적으로 대통령실에 유리한 증인을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증인 시청해서 증언대에 세워서 본인들의 유리한 증언을 좀 끌어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제 4명을 이제 추가로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받아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심리를 했으면 탄핵의 인용 기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뭐 생각이 있다면 안 받아줄 건데 아마 제가 볼 땐 평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8차 변론길이라서 네. 지금 이제까지 뭐 직권 증인이랄지 헌재의 직권 증인, 그다음에 대통령 측 국회 측 증인들이 거의 다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할 것인지 한두 번 더 할 것인지 아니에 대해서 아마 평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근데 그것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했는데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증인들 뭐 보니까 34명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34명 가운데 8명만 채택됐다는 건데 네. 이런 헌재 결정이 타당한지 많은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고 사변적인 걸 보면은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헌재가 처음부터 이번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쟁점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쓰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 네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계엄의 적법성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요건이 갖춰졌냐 뭐 등등 이런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에 군을 보냈냐. 세 번째는 선관위에 군을 보냈냐.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포고령과 뭐 이런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단지 형사 재판이라면 이게 그 죄의 정도를 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거에 대한 판단은 끝날 정도로 이미 다 그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저는 복잡하지 맞다고 않다라고 보고요. 보는 복잡하지도 거군요. 않고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이미 다 나왔어요. 나머지 증인들은 좀 부차적인 거라고 좀 헌재가 판단하는 부차적인 걸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을 위해서 말꼬리 잡기식으로 계속 부르는 것이고 본질에서는 조금 부차적인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헌법재판소법 40조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본질을 이것도 왜곡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40조가 준용 규정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먼저 판단이 뭡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우리 재판하는데 성질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반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 한도에서 본인들이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왜곡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지적 듣고서 김건삼 변호사 한번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권성동 대표께서 이제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자 공부를 안 했거나 단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냐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자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정통 보수겠어요? 정말 그 합리적 보수, 정통 보수들이 울고 갈 일입니다. 네, 김건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통 진보는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까지 민주당의 한 행위를 보면 정통 진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40조 얘기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이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 40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심판의 경우에, 탄핵 심판에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영장 신청한 것처럼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해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증거에 대해서 검찰 조사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죠. 물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 형사소법 준용을 않는 게 아니고 형사소법 준용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이제 성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진술조사를 할지 조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를 쓰겠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증거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할 때는 원칙을 무너뜨린 거니까. 그래서 그게 하다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 공보관이 네. 증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니까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게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우리 그럼 평의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평의에서 논의해서 왜 이게 성질에 반하는지, 예외적으로 우리가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는지 그걸 이 얘기를 해줘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조금 전입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형식적인 권한을 내세워서 그냥 결정을 하고, 무엇에 쫓기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방적인 시안에 맞춰서 형식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들 보고 따라라? 그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고.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작년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김상일 대표님, 네. 이 사실 내일이 마지막 네. 변론이라서 아마 이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이제 좀 손에 꼽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총력 비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장을 할 수 있고 네. 원희룡 전 장관도 주장할 수 있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법 40조를 얘기한 것은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하고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검사 출신이고 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다 다르면 이 다른 주장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누가 내죠? 헌재가 내는 겁니다. 법원이 내는 거고. 헌재의 입장이 좀 그러하다고 좀 그렇죠. 헌법재판관의 얘기는 재판관들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조에도 어쨌든 제가 1조를 읽어드리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해석 그리고 거기에서의 결론이 가장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헌법재판연구관의 해석이 이게 교과서가 아니에요. 제가 교과서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도 아니죠. 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판사한테 물어보니까 무죄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유죄 나왔잖아요. 집행유예가. 그래서 그걸 자체를 자신의 어떤 소견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판사가 얘기했다고 이게 진실이고 법 해석을 잘했다. 헌법재판관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맞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법문에 판사가 대한 얘기했다고 해석은 해가지고 다를 수 있죠. 결론으로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얘기했지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네, 말을 지금- 인용한 게 그게 네.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 최종 결론을 헌재라는 우리 제도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곳에서 내는 게 맞고 국민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알겠습니다. 평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두 분의 설정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마디 보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들어왔는지 조금 전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변론 기일 얘기 한 번 더 해볼 텐데 정청래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과 국회 소추위원 단장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설전을 벌이는 두 분처럼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이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맞섭니다. 입장이.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은 국회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김관삼 변호사님,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탄핵 국회의원 권한 맞죠. 계엄대 대통령 권한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적법하게 행사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서운했던 거, 자기가 화가 났던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꽤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비상계엄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 많지만
탄핵을 28번, 9번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맞는데 이건 남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듯이 탄핵도 남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단지 탄핵은 남용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네. 하지만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게 안 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정에 서 있는 거고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두 인물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얘기 공개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김광선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두 탄핵 분 좀 합의를 보셨군요, 이 부분. 아니 뭐그 거의 일치가 의견이니까. 되는데 헌법 40조만 일치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탄핵 남용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저도 네. 비판을 방송에서 했고 그렇지만 그 비판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탄핵 남용에 대한 심판 방식은요.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상계엄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남용은요.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심판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중간까지 민주당 심판으로 쭉 흘러갔어요. 특히 비명 행사에 대한 심판으로 쭉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차려진 밥상을 한 방에 발로 걷어차신 분이 누군가요? 대통령이세요. 뭘로? 호주 대사 런종섭. 이 말이 조어가 되는 어떤 인사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를 발로 그냥 다 걷어차 버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계엄을 한 것을 지금에서 저렇게 얘기한들 신세 한탄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볼 텐데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브리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변론이 마지막일지 뭐 추가로 잡힐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인데 윤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지금 이 재판 일정 관련해서 먼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예정된 변론은 내일 진행되는 8차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그리고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그리고 최후 진술 등을 위해서 한두 차례 변론만 더 잡고 그 이후에는 평일을 거쳐서 2월 말, 3월 초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그럼 추가 3명의 증인을 받아줄 것인지의 문제인데 피청구인 측에서 이 3명 증인 신청을 추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일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평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 이 3명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지금 증인 신청을 했고 나머지 2사람은 이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된 인사들에 대한 구금 장소 관련이었다. 그런데 이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다.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직 정확하게 이 재판 일정이 나왔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일단은 뭐 추가 증인이랄지 기일이랄지 아직 뭐 잡힌 게 없다고 일단 조금 전에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잡힌다고 하면은 3월 중순쯤에 그럼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오늘 아마 평일에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다. 평일에 해서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보면 뭐 증인신문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일단 한두 번 더 갈 건지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이제 그런 다음에 내일 심판기일 있잖아요. 변론기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대부분 재판 자체는 내일 증인신문 끝나고 나면 뭐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 재판을 뭐 한두 번 더 할 건지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 이제 최후 진술을 들기 위해서 한 일주 정도 더 준다 하더라도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사실은 이제 선고가 잡힐 가능성은 네. 지금 커졌죠. 그렇지만 뭐 변수야 뭐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과연 증인이 출석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금 신병 때문에 계속 출석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더 출소할 기회를 더 한 번 더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3월 중순 이후까지는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상일 대변인, 일단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네. 우리나라의 관세를 뭐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아마 조간신문 뭐 방송 촌뉴스로 다 다뤘던 내용인데 자동차는 물론이고 처음으로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는 사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온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조언을 드리면 대부분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어떤 시각에서만 이걸 바라보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권의 시각으로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수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네. 그럼 정치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뒤에 후원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측근 세력이에요. 네. 지금은 가장 측근이 가족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그 생각을 넓혀가지고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전방위로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김관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좀 많이 국회에서 좀 표류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반도체법도 있고 에너지법도 있는데 야당 반대로 문턱을 못 넣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초를 다투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AI는 이건 일단 뭐 상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고. 그 반도체와 AI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전력망이 중요해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법들이 사실 빨리빨리 협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2월 지금 국회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저걸 통과시킬 것인가? 대선 끝나고요? 그러면 2, 3개월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고요. 더군다나 빨리빨리 반도체가 됐건 AI가 됐건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 이런 게 구축이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 한두 달 사이에 뭐 15일 사이에 뭐 새로운 AI가 개발되고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표로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대국적 견지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어떠한 뭐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거에 치중하고 성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거 어떤 정치적 이념이랄지 유불리에 의해서 이거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